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자독서 45번째 김화영의 행복의 충격입니다. 이 책은 종자독서 14번째 함께 읽었던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에서 소개한 책입니다. 박웅현 작가의 문장을 좋아했던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가 소개한 책 바람을 담은 집, 시간의 파도로 지은 성, 행복의 충격 이렇게 내리 3권을 사서 읽었는데 저는 작가의 필력이 아니라 현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김화영 작가는 1968년도 제가 3살 때 17시간 걸려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다녀온 그가 1975년도에 처음 출간돼서 지금까지 절판되지 않고 개정판으로 출간되고 있는 책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의 남부 도시 액상프로방스에서 까미를 연구하여 박사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 마담 보바리, 지상의 양식 등 90여 권의 프랑스 문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불문학 1세대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왜 충격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학생이라고는 두세뿐인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프로방스에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하는 데는 이 책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고 시절에 읽었던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안개 이야기. 안개에 묻힌 저녁이 오면 긴 장대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가스등을 켜면 불빛은 안개에 번져갔다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아주 몽환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간호사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전혜린의 책이 한몫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으니까요. 김화영이 유학을 갔다는 1968년 우리는 6.25 전쟁이 지나고 20년도 안 되었고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행복이라는 말조차도 사치스럽던 시절이었잖아요. 행복, 여행 이런 명사는 일상에는 없고 단지 사전 속에만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명사가 화두가 된 건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긴 우리나라가 이제서야 개인의 감정이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1960년대에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200~300년 앞선 나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김화영에게는 혹은 김화영의 책을 읽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도 행복이 충격이었겠죠. 유신 체제하에 있던 70년대 우리나라는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 되던 흑백의 시대였습니다. 오직 잘 살아보세 하는 구호만이 살아있던 시절에 행복은 어쩌면 꿈보다 더 멀리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에 속해 있던 작가가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프랑스의 남부 도시 액상프로방스, 완전 환상이었겠죠. 아마 그림 엽서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남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자연 환경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리가 아름다운 거는 우리가 기껏해야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나 열흘 뿐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쁜 데가 많은데요. 그 속에 속해 있으니까 인식하지 못하면 사는 것처럼요. 내가 사는 환경에서 멀리 떠나보는 것은 일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여행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자유로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17쪽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생애의 방향을 바꿔놓은 변혁의 출발이 될 수 있는 떠남을 회사가 경영하기 시작한다. 관광 안내서와 광고가 떠남을 조직하고 교육한다. 호텔이 예약되고 왕복 여객기 일정이 직업적으로 안정된다. 1968년쯤에 우리나라는 여행사라는 비즈니스가 없었겠죠. 지금이야 당연히 여행사가 있어서 내 여행 스케줄을 대신해주고 우리는 그 스케줄을 사서 여행을 떠나지만 이런 사례가 없던 1968년에 남프랑스 그 시대 유럽인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데 늘 먹고 사는 일에만 붙들려 있던 우리나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었겠죠.
재밌었던 건 캐러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팽이를 가져왔는데요. 달팽이는 자기 집을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이야 캐러반 하면 어떻게 생긴 건지 다 알지만 그때 당시에 집을 자동차 뒤에 매달아 여행을 한다는 걸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들의 캐러반은 도시에 두고 온 아파트의 모든 풍경조차 이끌고, 아니 그 속에 들어 앉아서 떠난다. 이동식 행복, 이동식 안락의 공간을 끌고 다니는 월급쟁이들이 나는 무서웠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무서운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자는 폴 세잔 화가의 기념관을 찾아가 사진을 찍는데 안내원이 1프랑을 요구했을 때 아마 제가 처음 유럽 갔을 때 돈 내고 화장실 가는 것만큼이나 이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피레네 산맥 여행 중 오래된 성벽에다가 진달래 이렇게 한국어로 써놓고 오직 나의 소유의 힘을 상기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 요새 정서로는 맞지 않아요. 어딜 가나 한국어로 된 낙서가 너무 많았는데 낙서에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 이건 옳지 않아요. 오늘 뉴스에 민간 여행사가 최초로 우주 여행을 성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2022년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주여행 티켓은 우리나라 돈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벌써 티켓이 600장 정도가 팔렸다고 하네요. 17시간 걸려 남프랑스를 갔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불과 몇 시간 안에 지구를 빠져나가 우주를 다녀온다고 하네요. 지중해성 기후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봄, 가을처럼 덥지도 춥지도 않으면서 습기가 없는 화창한 날씨, 이런 지중해의 해살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여름 심벌질을 난타하는 듯 금속성을 내며 찌르릉거리는 햇빛, 가을철 분수의 물줄기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햇빛, 한겨울 론강 골짜기를 따라 살을 내는 미스트랄 바람이 불 때도 창밖에서 내다보면 베란다의 베고니아 꽃 속에 자란자란 고이는 햇빛, 이 도시의 문화, 이 도시의 청춘, 이 도시의 행복의 살 속에, 피 속에 들어와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들은 최초의 낯선 시간들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지중해의 따뜻한 가슴, 프로방스는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 올 것이 아니다. 오직 행복한 자,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이도 이 땅 위에 태어난 것이 못 견디게 기뻐지는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곳, 필사의 모든 생명들이 공유하는 생명의 행복감이 있는 곳, 이곳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 곳이 아니다.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사람도 올 곳이 아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행복한 사람, 가득하게 애누리 없이 시세오며 행복한 사람의 땅 프로방스는 그리하여 나에게 그토록 낯설었던 것이다. 머나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지중해 사람들은 철부지처럼 보였다는 작가의 시선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지중해성 기후가 실존 철학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단편소설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국어 교과서에 실린 목동과 스테파노 아가씨의 사랑 이야기가 한 폭의 동화 같았잖아요. 오직 현재를 사는 지중해식 문화 때문에 이 당시 사회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시기였는데,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은 그런 문화적인 피로감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알퐁스 도데가 활동하던 그 비슷한 시기에 고흐가 남프랑스로 내려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르르 햇빛, 생레미 병원, 사이프러스가 있는 풍경, 이런 고흐의 영혼의 편지에서 읽었던 지명들이 있어서 더 반가웠습니다. 코로나 물러가면 다시 한번 남프랑스에 가서 휘몰아치는 태양을, 휘몰아치는 햇빛을 느껴보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은 시입니다. 남프랑스 니스에 여행을 갔다가 지은 시인데요. 제목은 니스를 나이스로 읽다. 구두의 발자국이 반짝거린다. 꽃피는 일이란 어디서든 나이스,
파도에 자잘한 혀들이 해변의 자갈을 훑고 지나가면 눈물마저 부르른 지중해의 한 낮이 된다. 해변의 부리로 모여드는 이방의 사람들. 모든 소리는 까치발로 다가와 니스를 나이스 하고 지나간다. 나는 자지러지는 웃음에 걸터앉아 일몰의 니스 해변을 잃는다. 나이스!